안녕하십니까, 최원준입니다. 오늘 주제, 새끼 사자에게 절대 이것 먹이지 마세요. 제발 100% 후회함, 모르면 손해, 충격 반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식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병을 치료하거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주류 의학계나 영양학계의 주장을 근거 없이 비하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질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영양은 영양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육식에 대한 식단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을 소개하려는 것뿐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출처 근거들은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저는 물리교육과 학사, 일반식 식단 30년 이상 경력, 여드름, 과민성 대장염, 담낭 용종으로 담낭 떼내고 혈압에 중성지방에 아침에 잘 못 깨고 평생을, 식곤증에 배고플 때 예민하고 집중력 저하되고 입술 포진 자주 앓고 과식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걸 다 이게 다 나았고요. 저탄고지 하면서 많이 없어지고 또 카니보어 하면서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3년 차고 카니보어 식단의 수석 셰프로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요.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지금 위에 경력 보면 식사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자격은 안 되죠. 다만 담임으로 10년을 근무를 하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고민이 이 아이들 건강입니다. 늘어가는 과민성 대장염, 배탈로 매일 결석하는 친구들, 아침잠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낮잠에, 수면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토피는 뭐 정말 흔하고요. 비만 얼마나 흔합니까? 무기력증, 피로에 집중력 저하, 이거 다 건강이랑 체력만 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성적이든 집중력이든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타고난 몸이 원래 이런 걸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사를 어떻게 더 잘 준비하는가, 이게 제일 고민할 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학부모님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본인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도 역시 가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약하고 아프게, 또는 우리가 오래 살아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당뇨의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사질환자가 80%에 육박했는데, 그리고 100년 전에는 비만한 사람이 정말 동네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문제고 우리 주변의 문제고 제 문제고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운동일까? 운동도 중요하죠. 잠, 운동, 그리고 식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순위를 꼽으라면 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식사고 그 다음이 운동입니다. 원래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를 잃어버린 동물입니다. 호모사피엔스. 뭘 잃어버려? 우린 농경을 시작해서 뭐 농사 지어서 뭐 곡식이랑 고기랑 채소랑 이렇게 먹는 동물이지. 정말 그럴까요? 만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진화가 다 끝났을까요? 진화가 꽤나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은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도 절대 비만해지지 않습니다.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사는 우두머리 사자는 뚱뚱해집니까? 먹이가 풍부하면 다 뚱뚱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점점 의학의 발달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2년째 감소 중입니다. 키도 감소 중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답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 동물인가? 육식 동물입니까, 우리가? 잡식 동물입니까? 초식 동물입니까? 뭐 아니면 역사상 없었던 곡식 동물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 나 자신을 진짜 나 자신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이비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근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식사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볼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설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인생이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진화적 맥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대형동물 멸종이 인간의 뇌를 키웠다. 뭐 어떤 논문을 근거로 했겠죠. 빠르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면서 뇌부피가 증가했대.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형동물 멸종한 게 인간인데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면 대형동물 위주로 먹어왔으니까 인간 뇌에 영향을 미친 거죠. 대형동물 멸종이 인간에게 이 생존에 위협을 줬고, 그 말은 인간의 생존은 원래 대형동물에 달려 있었고, 그 말은 인간은 육식동물, 사냥꾼이었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뇌 크기 변화 그래프를 보면 뭐 꼭 제가 찍은 이 책 사진뿐만 아니라도 뭐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 자료죠. 뇌 크기는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게 뭐 화식을 해서 뭐 뇌가 커지고 그런 건 이 경향에 뭐 영향을 미쳤겠지만 불 때문에 뇌가 커진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수백만 년 전부터 이미 180만 년 전부터 이미 뇌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었고, 화식은 거기에 뭐 기름을 부은 정도죠. 화식은 50만 년 전밖에 안 됐거든요. 커지다가 10,000년 전, 2만 년 전부터 해서 뇌 크기가 급속도로 다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진화의 결과일 수도 있고 영양의 결핍의 문제일 수도 있죠. 신석기 혁명 동안 인간 건강에 쇠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만 보더라도 키가 더 작아지고 뇌 크기도 더 작아지고 골다공증도 더 많이 발견되고 충치도 발견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 신체적 퇴화라고 하면 오해를 일으키겠네요. 쇠퇴가 발견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걸 정말 알고 있는 동물일까요? 신생대에는 이런 거대한 메가포너들이 살았습니다. 메가포너들은 거대 포유동물들을 말하는데요.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이런 뭐 거대한 검치호들 뿐만 아니라 개미핥기가 교실만 하고 코뿔소 같은 이 동물도 엄청나게 크죠. 뭐 코끼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맘모스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신생대에 있었던 대멸종이 있는데 제4기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4기 대멸종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대멸종과 다르게 체중이 큰 동물들 위주로 멸종합니다. 크기가 작은 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별로 멸종하지 않고 크기가 큰 동물들 위주로 멸종하고, 그리고 인류가 그 대륙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 대륙 순서대로 멸종이 일어납니다. 이 그래프는 포유류의 평균 몸무게 그래프인데요. 이게 100만 년 단위니까 이게 6천만 년 전일까요? 이렇게 보면 포유류가 이제 공룡시대가 끝나면서 포유류의 번성이 일어나면서 평균 몸무게가 아주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균 몸무게가 이 날아다니는 박쥐를 제외한 포유류예요. 쥐도 다 포함한 거예요. 토끼 뭐 다 포함해서 평균 몸무게가 개체당 평균 몸무게가 500kg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무게가 지금은 수십 킬로 이내로 급감했습니다. 누구의 등장 이후로? 인류 등장 이후로. 인류가 정말 잡식동물이라면 이런 큰 동물 위주의 대멸종이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원시인에 대해서 상상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맘모스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잡식동물이 맘모스를 왜 사냥합니까? 잡식동물이 맘모스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맘모스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풀이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코끼리의 정육 유적도 많이 발견되고 언젠가는 뭐 기사에서 봤는데 맘모스 60마리인가 600마리인가에 아주 수십 마리 이상의 그런 뼈로 만든 어떤 건축물도 발견됐잖아요. 잡식동물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소화기의 형태와 크기 비율 좀 봅시다. 이 유인원들, 영장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은 위 크기는 비슷하지만 소장의 크기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이 섬유소의 발효가 일어나는 맹장과 대장은 아주 극단적으로 짧아요. 이 마지막 그래프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인간이거든요. 소장이 길다는 것은 소화가 바로 될 수 있는 것들, 발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고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육류를 말하는 거죠. 육류의 소화가 더 잘 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섬유소의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동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맹장과 대장 길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 형태의 크기와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골격의 변화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장을 이끌고 식이섬유소의 발효를 위해서 거대한 대장을 이끌고 막 안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고릴라와 다르게 골반이 아주 작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그러니까 장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영양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갈비뼈가 오므라듭니다. 갈비뼈가 작아지고 소화기관 크기가 전반적으로 더 작아졌죠. 뇌 크기는 더 커지는데도요. 그리고 치아와 턱뼈의 변화가 생기는데 치아와 턱뼈가 더 약해집니다. 더 강한 턱뼈 그리고 강한 치아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섬유소를 으깨는 데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변화는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호모 에렉투스부터 180만 년 전부터 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식을 하면서 턱뼈가 약해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턱뼈의 약화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인간에게는 송곳니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식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육식동물에게 송곳니가 필요한 이유는 사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어야 되니까. 근데 인간의 사냥술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송곳니가 발달하지 않았을 뿐 고기를 먹는 데는 이런 우리의 치아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고기 드셔보셨죠? 물이 없었죠? 인간의 지구의 우주 올림픽이 만약 열린다. 인간은 지구 대표로 어느 종목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창 던지기의 대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 물건을 강력하고 정확하게 던지는 능력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인간이 정말 잡식동물일까요? 또는 초식동물일까요? 뭐 열매를 정확하게 던져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이런 창술은 절대로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공격수단이죠. 사냥꾼입니다. 이 사냥꾼들에게 풀 먹이고 곡식 먹이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충치의 발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인류의 충치에 대한 증거는 15,000년 전에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뭐 뼈가 없어서 치아가 없어서 확인이 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치아 화석은 많이 발견돼요. 다만 다른 야생동물들처럼 그렇듯이 충치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전분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꼭 전분뿐만 아니라 원래 인류가 먹지 않던 음식을 먹게 되면서 영양결핍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비타민 K2, MK4 같은 그런 치아의 재광화, 리미네랄라이징을 담당하는 그런 비타민이 음식이 바뀌면서 줄어들게 되거든요. 동물의 간에 보통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충치가 발병될 수 있었던 거죠.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이 또 증거, 빠른 이유 시기를 들 수 있어요. 육식동물들은 보통 젖을 먹는 것에서 보통의 음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이유 시기가 육식동물들은 더 이릅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고기잖아요. 소화가 훨씬 더 쉬운 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체랑 비슷하고 생체에서 바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바로 거기에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준비가 훨씬 덜 필요합니다. 인간은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해서 2년이면 젖을 떼죠. 근데 비싼 영장류의 이 침팬지는 5년이 걸립니다. 잡식동물인데도요. 곤충도 먹고 하잖아요. 고기도 좋아하죠. 물론. 근데 5년이 걸립니다. 이 잎을 먹었을 때의 소화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어린 아기들, 아주 영아들, 이유식을 시작하는 단계의 아이들 보면 풀이나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뭐 편식이라고 생각하거나 낯설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주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자료들 되게 많습니다. 어느 야생동물이 아기가 어미가 주는 먹이를 거부하거나 싫어합니까? 모든 야생동물들은 아기가 달라는 대로 주면 됩니다. 아기가 달라는 양대로 주면 되고 아기가 먹어야 될 걸 주면 아기들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진화에 유리하고 잘 번성하니까요. 그런데 시금치를 잘 안 먹는다는 게 아이들의 단순한 편식일까요?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위산 농도를 자랑합니다. 1등은 아니지만 3등 안에 들거나 5등 안에 들거나 하는 수준입니다. 여기 위산 농도를 보면 이 pH 값이 낮을수록 강한 산성입니다. 인간은 1.5의 위산 농도를 보입니다. 다른 어떤 잡식동물이나 웬만한 육식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낮은 pH를 보이고 있고 초식동물이 이런 낮은 pH를 가지고 있으면 먹는 풀이 강한 위산 농도 때문에 살균이 돼서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강한 위산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1.5라는 아주 낮은 위산 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1.5 수준의 낮은 위산 농도는
보통 스캐빈저라고 불리는 썩은 고기 위주로 먹는 그런 동물들에서 주로 보여요. 여기 보면 벌드 이글, 독수리죠. 독수리는 1.3에 우리보다 더 낮은 pH 농도를 가지는데 독수리는 썩은 고기들, 막 육식동물들이 먹고 남긴 사체들 주로 먹잖아요.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썩은 고기를 위주로 먹기 때문에 더 살균에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위산 농도를 가집니다. 인간은 거대 포유동물들을 위주로 사냥했기 때문에 잡아놓고 오랫동안 두고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pH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대 포유동물들을 잡았던 이유는 지방의 필요가 많았기 때문에, 또 거대 포유동물일수록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인간이 육식동물 중에서도 육식동물이었다, 이런 증거가 되고요. 또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증거인데, 지방세포 형태가 육식동물과 잡식동물은 다릅니다. 육식동물일수록 지방세포 크기가 작고 조밀하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그럼에도 인간의 지방세포 수는 우리가 가진, 이 연구팀이 가진 어떤 종의 데이터보다 비례적으로 많았다. 지방세포 수가. 이거는 인류가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에너지 대사에 적응했음을 시사한다. 육식동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연구에서 측정한 어떤 값보다도 인류가 가장 많은 지방세포 수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연구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육식동물일수록 지방세포 수가 증가합니다. 인류는 그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자 새끼들한테, 이 사자들한테 풀 먹이고 곡식 먹이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3만 년 전 질소 동위원소 농축 비교인데요. 질소 동위원소 농축 비교는 이게 뭐 순 농축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수은이 많이 농축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질소 동위원소도 마찬가지로 농축이 되는데요. 풀에 있는 질소를, 공기 중에서 이제 풀이 질소를 고정하고, 이 풀을 초식동물들이 많이 먹고, 이 풀을 많이 먹을수록 질소 동위원소 농축이 높아지고, 그리고 초식동물들을 많이 먹을수록 질소 동위원소 농축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여기 보면 울프나 퍽스가 여기 질소 동위원소 농축이 높네요. 그리고 초록색의 초식동물들은 질소 동위원소 농축이 낮은데, 그 중에서도 초식동물들 중에서 높은 얘는 맘모스네요. 맘모스 얼마나 컸습니까? 풀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식동물들은 더 높고, 꼭대기에 있는 이 검은색 표시들은 다 휴먼입니다. 휴먼. 알겠습니까? 휴먼은 질소 동위원소 농축이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육식동물 중에서도 육식동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맘모스 같은 거대한 포유동물들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풀 먹이고 곡식 먹여야 합니까? 적색육, 근데 적색육을,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고요? 근데 고기 먹으면 안 건강하다고 하던데요. 고기가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게 가장 큰 널리 알려진 이유인데, 이건 볼까요? 여기 파키스탄 사람들은 고기를 16만큼 먹었고 16kg일 거예요, 아마. 모르겠네. 아무튼 16.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4 정도, 3.9 정도 먹었네요. 그 고기 소비량이 4배 정도 파키스탄이 많아요. 그런데 대장암의 비율은 파키스탄이 인도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이상하네. 세계 대장암 발병률 보면 OECD 1위가 한국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먹었다고 우리가 대장암 발병률 1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고기 뭐 많이 먹었습니까? 1인당 육류 소비량 절대 높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대장암 1위를 해야 됩니까? 하버드대 12년 논문인데요. 대장암에는 반드시 대부분 푸소박테리움 세균이 발견되었다. 그 후속 논문에서 인과성도 밝혀냈습니다. 푸소박테리움은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푸소박테리움은 알칼리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장을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녹색잎 채소들입니다. 알칼리 음식이라서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가 초식동물이면 건강할 수 있겠죠. 채소의 항영양소들이 육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게 되고, 그러면 고기가 썩게 되고 푸소박테리움은 증식하게 되고 염증이 촉발되고, 그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실이다가 아니라 우리처럼 쌈채소로 고기를 먹는, 그러니까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이
더 건강한 게 확실한가 의심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한국이 대장암 1위를 해야 됩니까? 억울하네. 고기도 많이 안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헝가리에 있는 팔레오 메디시나라는 의료기관인데요. 이 의료기관은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 없이 식단만으로 사람들의 질병이나 암을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뭐 유사과학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야매 이런 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이 신망 있는 신뢰받는 의료기관이고요. 교모세포종이라는 이 뇌암은 보통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아주 최악의 암입니다. 그런데 이 타기관에서는 최장 24개월을 생존시킨 게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오 메디시나에서는 식단만으로 이미 보고 당시 46개월째 증상 없이 암 진행 없이 생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식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species, one diet. 한 개의 종은 한 개의 최적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대륙의 고양이라면 어느 곳에 살든 체질에 상관없이 쥐랑 새를 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겁니다. 맞죠? 어느 곳에 사는 사자든 큰 사자든 작은 사자든 뭐 야윈 사자든 뚱뚱한 사자든 상관없이 노루 영양 주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 겁니다. 맞죠? 인간은 뭘 먹어야 될까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실 수 있죠. 콜레스테롤은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공포가 조장돼 왔는데 최근에는 LDL이 높으면 뭐 나쁘다 뭐 그렇게 따지지 않고 비율을 따집니다. 심혈관 질환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건 LDL 값이 아니라 LDL과 HDL의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또 LDL 수치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더 높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 LDL 수치가 높다고 해서 심혈관 수치가 위험이 높아진 게 아니라 HDL이 낮으면 LDL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이 높아졌습니다. HDL과 LDL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HDL이 높으면 LDL이 높아도 심혈관 위험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LDL은 지방산을 상처 치유를 위해서 염증이 난 곳으로 지방산을 옮겨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몸에 염증이 많고 상처가 많고 하면 고칠 곳이 많으면 LDL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LDL을 낮추는 게 좋다고 뭐 LDL 낮추는 약을 쓰거나 하면은 또는 LDL 나쁘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염증을 낮춰야죠. 마치 불이 많이 나서 소방차가 많이 다니니까 야 시끄럽다. 불도 많이 나고 소방차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염증이 났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밀양 영양소, 뭐 미네랄 먹으려고 비타민 먹으려고 채소 먹잖아요. 채소에 뭐 얼마나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있을까요? 밀양 영양소가 동물성 음식이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밀도 있게 들어있습니다. 속 안에 특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 들어있고요. 비타민 C도 심지어 들어있죠. 어떤 연구들은 없다고 가정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뭐 고기나 간에 비타민 C가 없다고 뭐 표시되어 있는 연구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합니다. 그것도 열에 강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근, 비타민 A, 레티놀 0이네요. 비타민 A가 많다고 들었는데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비타민 A, 레티놀의 전구체입니다. 이걸 변환을 해야 되는데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 레티놀로 전환하기 어려운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잡식동물이거나 초식동물이면 이런 비율이 가능합니까? 진화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육식 위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가 절반 가까이나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양 밀도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철, 아연, 뭐 칼슘, 엽산, 뭐 비타민 A 뭐 이런 것들을 권장량 섭취하기 위해서 몇 킬로칼로리 먹어야 되냐 또는 몇 그램 먹어야 되냐의 그래프인데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건 간입니다. 그리고 비장 또는 멸치 같은 작은 생선들 그리고 뭐 신장, 심장, 소고기, 염소고기, 뭐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위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엽록 채소들도 있네요.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엽록 채소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다만 그게 옥살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소화기관으로 거기 있는 영양들을 꺼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체 이용률은
말도 안 되게 더 낮아지고, 게다가 그 항영양소들인 옥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독이기 때문에, 독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득이 더 적습니다.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더 먹어라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야생동물들은 아기가 달라 할 때 주고 안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됩니다. 그럼 잘 큽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렇게 더 먹어라 배가 물리적으로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왜냐? 영양 밀도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먹어야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밥상을 갖게 됐기 때문에. 육식 다이어트의 효능이 정말 좀 의구심이 가실 텐데요. 하버드대 연구입니다. 최근 연구인데, 비만 및 과체중 개선 20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고혈압 개선, 당뇨병 지표 개선, 위장 증상 개선, 정신과적 증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증상 개선을 겪었습니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우리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준다면 어떤 노력이 아깝겠습니까? 근데 채소도 먹고 골고기도 먹고, 그래 고기 좋은 거 알지 나도. 그러니까 뭐 골고루 먹는 게 안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식물은 뭐 자원봉사자입니까? 식물도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식물도 자기 씨앗들이 초식 동물들에게 먹혀서 소화당하지 않고 잘 정착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생명체들이에요. 예를 들면 콩을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 그런 영양이 풍부한 콩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콩이 그렇게 영양이 풍부하면 그걸 먹은 초식동물들은 더 번성할 거고 더 건강해질 거고, 그럼 더 많은 초식동물들이 그 콩을 먹으려고 할 텐데, 콩이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어떻게 해서 야생에서 살아남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식물은 생화학전 전문가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다닐 수 없기 때문에 생화학전을 합니다. 자기 씨앗에 영양을 많이 넣어주고 싶죠. 더 잘 자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먹이가 되기 쉬우니, 또는 먹이로 삼는 동물을 더 건강하게 하기 쉬우니 거기에 나쁜 물질들, 독이 될 수 있는 물질들, 또는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는 물질들을 심어 놓습니다. 생화학전 전문가입니다. 초식동물들은 그 생화학전에서 해독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진화해 가는 거고요. 육식동물들은 그런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는 전문가죠.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진화해 왔을까요? 사냥꾼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이 해독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사냥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상을 잘 던지고 잘 오랫동안 달리고 땀을 잘 식혀서 오랫동안 뛰어다니면서 초식동물들을 사냥하고 지치게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에 정말 맞게 진화했습니까? 농사일에 맞게 진화를 했다면 우리 몸이, 소화기관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사냥꾼이고 소화기관도 아직 사냥꾼입니다. 식물 항영양소들의 뭐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대장이 옥살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옥살산, 와, 여기 그 사진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침상 결정을 가지게 됩니다. 뾰족한 바늘처럼 이 조직에 쌓이게 되면 찌르고 염증을 일으키고, 찌르고 염증을 일으키고, 평생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면 같죠? 같은 질량당 독성이 성면보다 더 강력합니다. 성면 무서우시죠? 옥살산을 더 무서워하세요. 미네랄과 강력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공업용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몸에 들어오면 다른 미네랄도 고갈시키고, 침상 구조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관절에 쌓이면 관절통이 오고, 갑상선에 쌓이면 갑상선의 병이 생기고, 파킨슨병이나 아니면 신장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디 쌓였는지에 따라서요. 어디 쌓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병이 오기 때문에, 다른 통증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옥살산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이유가 옥살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옥살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끓이거나 해서 또 가열해서 없애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없애려면 물에 녹아 나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자를 예를 들면 잘게 썰어서 물에서 30분 정도를 끓이면 60%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를 없앨 수 있는데, 그나마도 그 물을 버려야 돼요. 안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콩, 곡물, 밀기울, 참깨, 땅콩, 아몬드, 이런 특히 근대 시금치에 많고요. 감자 껍질에도 많고요. 초콜릿, 강황이 엄청 많습니다. 후추에도 많고.
커민,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카레도 많이 들어가고요. 미네랄 흡수를 막는 피트산. 피트산은 주로 통곡물, 껍질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류가 대부분 함유하고 있는데 씨앗이 미네랄을 자기가 먹히기 전까지 자기가 발화를 하기 전까지 초식동물들에게 먹혀도 초식동물에게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열해도 소용없고 없애기가 힘들어요. 가루로 내서 흐르는 물에 뭐 며칠 동안 담가두고 이런 노력을 거쳐야 됩니다. 또는 숙성하거나 발화를 시켜서 좀 줄이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통 부족에서는 빵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리고 뭐 그랬거든요. 지금 하루 만에 구워내죠. 이런 피트산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굴을 먹으면 아연 농도가,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갑니다. 굴에 아연이 많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은 양의 굴인데도 콩이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아연 흡수 농도가 줄어드는데, 옥수수 또띠아랑 같이 먹으면 흡수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골고루 먹는 게 건강합니까? 각종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렉틴, 콩에 특히 풍부하고 뭐 가지과 채소들, 고추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피부로 드러나면 아토피, 갑상선 질환, 일형 당뇨병, 뭐 여러 가지 뭐 당뇨도 일으킬 수 있고 뭐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원인에 렉틴이 있을 수 있다.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신경을 타고 가는 렉틴이 신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뇌로 파킨슨병과의 연관성이 지목되고 있어서 또 연구되고 있고, 또 아질산염, 뭐 가공육 먹으면 아질산염이 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질산염은 김치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미. 아질산염은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데 그게 걱정되시면 김치를 줄여셔야 됩니다. 그죠? 시금치, 두부, 총각김치, 깍두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네요. 호르몬도 걱정되시죠? 200g당 수치인데요. 소고기나 뭐 우유나 계란 이런 데 별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식물성 음식이 왜 이렇게 호르몬이 많아? 식물성 음식이 왜 이렇게 호르몬이 많죠? 대두에는 천문학적인 양이 들어가네요. 이게 많이들 아실 이소플라본입니다.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양이 100% 똑같이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정도의 활동을 할 수는 없겠죠. 생체 이용률을 생각하면 더 줄어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콩 200g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의 뭐 5%만 활성화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임산부의 체내에 있는 에스트로겐보다 더 높은 농도를 순간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불임, 여유증, 성조숙증 이런 거 되게 흔하죠, 요즘. 그리고 남자애들이 남자답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단순히 뭐 환경적인 원인만 있을까요? 또는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일까요? 유전자의 문제일까요? 콩은 의심 안 해보셨죠? 콩을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뭐 농약이 무서워서 많이들 뭐 씻어내고 뭐 열심히 담가두고 그렇게 하시죠. 미국 논문인데요. 미국인이 섭취하는 농약 성분의 99.99%는 우리 인류가 뿌린 농약이 아니라 식물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성분이었습니다. 식물들은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화학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당연히 살충제 성분들, 농약 성분들이 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내서 쓰는 농약 성분들도 있죠. 근데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발암 물질입니다. 씻어내는 거, 농약 씻어내는 거 중요하죠. 0.01%는 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채소 위주로, 곡식 위주로, 과일 위주로 먹는 거 정말 건강합니까? 암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식이섬유를 줄일수록 만성변비 증상이 개선된다는 이상한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만성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이 빨간색은 변비, 그리고 압박감, 팽만감, 항문출혈, 통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배변과 관련된 증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식이섬유 식사를 줬더니 더 증상이 늘어났네요. 식이섬유를 줄인 식사를 줬더니 증상이 줄었고요. 이건 그래프가 없는 게 아니라 제로 식이섬유 다이어트를 하면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상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죠? 식이섬유를 먹어야 변을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육식동물이라면 아닐 수 있는 거죠. 사자는 뭐 다 변비겠습니까? 아니죠. 육식동물에 맞는 유산균, 육식동물에 맞는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한 겁니다. 고기나 고기에 있는 뭐 결합 부위들, 콜라겐들 이런 것들이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뭐 엽산은, 유산균은 육류만 먹어도 건강했던 우리 전통 부족들이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그랬고 이누이트들, 에스키모들도 그랬죠.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가 기록한 내용을 전통 부족들 보면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는 부족일수록 건강하고 신체가 컸고 농경 부족일수록 농경에 의존하는 부족일수록 충치가 많고 작고 또 지배당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비타민C나 마그네슘, 엽산 등도 고기나 간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괴혈병을 옛날에는 말고기나 펭귄고기로 치료하기도 했었어요. 포도당을 적게 섭취할수록 비타민C나 마그네슘의 필요량이 적어진다는 주장들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영양학 사실들이 그렇듯이 입증되기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수송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산균의 먹이는 식물성 식이섬유만이 아닙니다. 영양학에 있어서 이런 지금까지 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상식들을 많이 좀 반박을 해드렸는데 왜 영양학에는 이런 이상한 사실들이 반박 가능한 사실들이 많이 있을까? 영양학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학은 과학이면서도 과학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 여기 가둬서 이것만 먹어. 다른 생활은 다 똑같이, TV도 똑같이 보고 잠도 똑같이 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역학조사라 이루어지는데 역학조사는 당신 지난 한 달간 1년간 고기를 얼마나 드셨어요? 아, 많이 드셨다고요? 이 사람들 앞으로 대장암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역학적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술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외식이 잦을 수도 있고 또는 가공식품 위주로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역학조사는 상관관계만 밝힐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영양학에 있어서는 또는 의학에 있어서는 이런 인체 실험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의학처럼 이 고대로부터 또는 전래해오는 이런 지식들이 여전히 남아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분야가 이런 영양학 그리고 의학 분야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 말이죠. 그리고 소고기 먹고 육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환경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식물 위주로 먹는 게 탄소 측면에서 도움되지 않느냐. 소의 메탄가스 배출량은 과장됐습니다. 이 가축의 긴 그림자라는 유엔 산하기관의 보고서에서 잘못 인용된 왜곡된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사보다도 더 적은 양의 메탄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게 직접 배출량과 라이프 사이클 배출량을 직접 비교하는 바람에 빚어진 오해인데 반려동물이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메탄가스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는 자연 탄소 사이클의 일부일 뿐입니다. 풀만 놔두면 거기는 탄소가 더 줄어들겠습니까? 아닙니다. 풀만 놔두면 거기는 오히려 사막화가 진행되거나 또는 나무가 자라고 관목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돼버리는 그리고 숲은 원래 초지보다도 생산성이 더 적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서 풀이 자라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면 초식동물이 번성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나무 말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에서는 이걸 수직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숲 보면 참 기분 좋고 피톤치드 나오고 막 기분 좋지만 그 아래에서 원래는 더 번성할 수 있었을 그런 초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옥하다고 불리는 세계적으로 비옥하다고 불리는 토지들 판파스나 몽골의 대초원들 이런 데를 보면 오랫동안 초지였던 곳입니다. 숲인 곳이 아니라 열대 우림을 제외하고서는 숲이 더 생산성이 뛰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소는 이런 초지가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풀들만 가만히 놔두면 풀들이 죽으면서 썩어 없어지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소가 계속해서 뜯어 먹어주고 다만
뿌리까지 뜯어먹지는 않고 적당히 뜯고 또 이동해주고, 그 이동하는 것은 이제 육식동물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동하도록 몰아주고, 거기에 똥을 싸고, 똥이 또 탄소로 고정되고, 또 풀은 길게 자랐다가 그 긴 뿌리를 가졌다가 또 소가 먹으면 또 짧은 뿌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긴 뿌리를 땅에 남겨두고, 죽은 뿌리들, 그러면서 탄소를 고정하는 거거든요. 탄소 고정은 풀이나 나무 잎으로 탄소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토양이 고정되는 양이 대부분입니다. 소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뿐만 아니라 초식동물들이요. 그리고 이 소식동물들이 제대로 순환하도록 육식동물이 돕는 거고요. 이 생태계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그리고 풀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누구 하나를 제거해야 더 잘 자란다.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생각이죠. 정말 우리 생태계에서 초식동물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될까요? 다 우리만 먹으려고? 그게 정말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소는 물 먹는 가마가 아닙니다. 아보카도나 월넛, 슈거 이런 것들보다 더 적은 물을 사용하고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그리고 초지방목을 할수록 더 적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가 물을 많이 먹는데 필요한 게 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냐면, 소를 키우는 그 땅에 내리는 모든 빗물을 다 계산한 겁니다. 그게 소가 다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자연은 내릴 비잖아요. 그걸 다 소가 사용한다고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가축은 농경지를 뺏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가축을 키우는 환경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입니다. 몽골 생각해 보세요.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없는 풀들을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이런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86%를 먹으면서 이걸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단백질로 바꿔주는 게 이런 가축들입니다. 물론 이걸 초지방목의 형태로 좀 더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형태로 키우게 된다면 이걸 비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콩이라든지 이런 식물성 음식들의 비교를 할 수 없는 높은 품질의 단백질 품질, 그리고 영양 품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미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점점 적게 먹고 있습니다. 적색육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뭘 먹고 있느냐? 백색육이나 식용유를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점점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소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이 슬라이드인데, 다음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모습을, 이런 이런 농촌을 보면 되게 친환경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막 청량해지고 그렇죠. 정말 친환경적일까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지죠. 저도 한때 채식을 했었습니다. 구제역이나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공장식 사육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육식을 하는 거라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그럼 친환경적이냐, 친지구적이냐, 친탄소적이냐, 우리의 농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류의 평균적인 농업은 미국의 농업입니다. 이런 형태로요. 이게 정말 친환경적입니까? 정말 지구가 좋아해요? 정말 탄소가 고정되는 겁니까? 차라리 이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탄가스 배출량은 자연습시나 변론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경운을 해서 단일 재배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땅 속에 있는 표토에 있는 영양들이 소실되기 시작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60년 이후에는 수확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리고 비료농약으로 인한 해양오염도 마찬가지고요. 농사를 짓는 곳에, 대량으로 농업을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누군가 죽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는 이런 재생농업의 형태로 축산을 해야 농약을 뿌릴 필요도 없고 다른 동물들을 죽여야 될 이유도 없이 좀 더 공존하면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는 원래 이런 거대한 초식동물들을 지탱하던 지구예요. 신생대 때 메가포너들도 그렇고요. 우리 지구에 너무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방목을 하는 형태를 연구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테드 강의 하나 소개해드리면 앨런 세이버리 생태학자 앨런 세이버리의 강의인데 한때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 강의 중에 하나로 꼽히도 했어요. 소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다. 이런 앨런 세이버리는 홀리스틱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 번역할 말이 없어서 뭐 재생농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환식 축산법 또는 뭐 윤환 농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소가 그냥 단순히 방목되면 뿌리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풀 뜯어먹다가 뭐 풀들이 계속 죽습니다. 사막화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육식동물들이 몰고 다녔듯이 인간들이 한쪽에 몰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풀을 밟아주도록 하면 풀들이 뿌리까지 뜯기지 않고 적당한 정도로 뜯기고 다시 풀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청년기를 다시 맞이하고 다시 또 뜯기고 다시 또 자라고 가장 효율적인 이 구간을 반복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축산을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멕시코에 있던 어떤 땅은 초식동물들을 잘 키웠을 때 이렇게 바뀌어갔다. 그래서 앨런 세이버리 말이 인용하면 세상의 초원의 절반에서 재생농업을 하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산업화 이전의 시대로 탄소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말이 됩니다. 건강에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주로 뭐 때문에 아프게 될까요? 미국의 만성질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비만율 이렇게 33배 증가하고 그런데 하루 섭취 칼로리는 이렇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 중에서 뭐가 분명히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텐데 이 중에 뭐가 그런 가파른 그 당뇨든 비만이든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식물성 기름 말고는 비슷한 기울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보죠. 금연도 실천하고 있고요. 알코올 섭취량도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운동량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채소 위주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대로 먹고 있느냐는 지표인데요. 다만 그리고 식물성 식품도 더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나쁘다고 했잖아요. 이런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는 낮아지고 있어요. 다만 씨앗 기름만이 식용유, 우리가 보통 먹는 식용유가 씨앗에서 나온 기름들이죠. 씨앗에서 나온 기름만이 무한대 %만큼 증가한 식재료입니다. 왜 무한대 %냐면 100년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식재료입니다. 씨앗에서 기름을 짠다는 것은 거대한 공장에서 초고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공업용으로 쓰던 기름이에요. 그걸 이제 탈취해서 당장 죽지 않게 만들어서 식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인간의 만성질환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뭐 육식이든 채식이든 모르겠다 그러시다면 하나라도 씨앗 기름만이라도 끊어보세요. 씨앗 기름 대신 그럼 기름 뭘로 써요? 전통적인 기름을 쓰셔야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돼지 기름, 라드, 소기름, 양기름, 텔로, 뭐 아니면 코코넛유라도 이런 것들을 써왔습니다. 또는 뭐 올리브유도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이 씨앗 기름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외의 독성들도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폐암 원인 물질인 아크롤레인이 감자튀김 하나에 60배인가 들어있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먹이시잖아요. 정말 씨앗 기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원래 자연계에는 2% 이내로 들어있어요. 자연에서 얻으려면. 그런데 그걸 씨앗에서 짜내서 농축해서 이렇게 기름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60%, 70% 막 이런 비율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불포화지방산들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포화지방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세포의 유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찢어지거나 뭐 구멍이 나거나 해서 세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대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살이 찌게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신장 기능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통풍이 오고 비만이 되고 당뇨가 오고 등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씨앗 기름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식사는 어떻습니까? 팽배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1950년대 엔셀키스라는 이 뭐 영양학자도 아니었던 이 과학자가 지질가설을 발표를 해요. 지방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 살이 찌게 한다. 근데 찾아보세요. 많은 매스컴들이 말하고 많은 의사들이 믿고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역학조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관관계밖에 밝힐 수 없는 역학조사만이 있을 뿐 개임 연구 결과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나쁜 식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고기, 가공육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떠올립니다. 대부분 식용유가 들어가죠. 건강한 식사라고 하면 다들 이런 풀과 채소들을 떠올립니다. 뭐 풀과 채소들이 무슨 뭐 자원봉사자입니까? 2019년 미 당뇨협회는 저탄고지식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건강식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 심장학회지는 포화지방 무해함을 인정을 했고요. 이런 보수적인 미 심장학회까지도요. 미 농무부가 1980년대 제안했던 푸드 피라미드 보시면 지방산은 요 정도 적게 먹고 곡물 위주로 먹으라. 요즘에도 곡물 위주로 먹는 게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푸드 피라미드는 전후에 부족했던 식량 상황에서 곡식 위주로 먹게 유도하려던 그런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죠. 그리고 우리 뭐 그렇다고 당장 뭐 우리가 학교에서 또 어떤 뭐 학교에서 뭐 영양사가 독단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저탄고지식이나 육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탄수화물 비율이 55에서 65%를 주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을 55에서 65%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많이 먹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구글 식단 검색 트렌드를 좀 볼까요? 이건 제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도 혼자 아닙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카니보어랑 애킨스랑 사실상 같은 비슷한 다이어트니까 육식 다이어트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사고 넘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체격이나 살을 빼고 뭐 이런 것들만 지금 뭐 찾아본 거지만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지표들, 아까 하버드대 연구에서 보셨듯이 당뇨라든지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 집중력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체험을 예를 들자면 저는 술을 먹은 날만큼의 변화를 느껴요. 보통 식사를 할 때보다 술을 먹은 날 컨디션이 더 안 좋죠. 술 막 늘 먹다가 술을 안 먹으면 컨디션 아주 좋아지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식을 하다가 저탄고지식 또는 육류 위주로 먹게 되면, 지방 위주로 먹게 되면, 동물성 지방 위주로 먹게 되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게 느껴지고 낮잠이 오지 않고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피로하지 않고, 그리고 피로가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입술 포진이라든지 이런 피곤할 때 났던 것들이 안 납니다. 장이 되게 편안하고요. 과민성 대장염도 없어졌고 여드름도 안 나고. 여드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저 20년 동안 여드름 앓았거든요.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소나 양 등의 반추동물 위주로 고기, 간, 지방, 내장 플러스 소금만으로 이렇게 드셔보시는 걸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버터, 계란, 약간의 생선도 좋죠. 버터, 계란 또 많이 먹습니다. 저도 차돌박이가 제일 이제 싸기도 하고 지방도 많아서 또 조리하기도 쉽고, 차돌박이에 양간 같은 건 이제 인터넷에서 다 팔거든요. 호주산 양간 보통 많이 먹습니다. 풀들 위주로 먹어서 청초를 뜯은 동물의 간에 비타민 K2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거든요. 한우간은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한우는 지구상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한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껴서 맛있긴 하죠. 돼지고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단백질 속에 항영효소로 인해서 혈전이 유발되는데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일 이상 염지 숙성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던 부족들은 그대로 먹거나 하지 않고 보통 염지 숙성, 뭐 베이컨,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양념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이런 단위 동물들, 반추동물과 달리 위가 하나인 동물들은 이 지방산을 쌓을 때 발효를 한 지방산을 쌓은 게 아니라 그냥
먹은 걸 그대로 쌓는 거거든요. 근데 소나 양은 똑같이 콩 옥수수를 먹여도 발효를 거치면서 지방산의 비율이 그래도 많이 달라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들은, 돼지, 닭은 먹인 그런 지방산 비율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서 체내에 오메가6라든지 이런 지방산이 너무 많이 비축됩니다. 그리고 사육 환경도 좋지 않고 탄소도 많이 배출됩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항영양소 많은 채소들 권장되지 않습니다. 시금치나 콩은 특히나, 콩은 렉틴이라든지 옥살산이라는 이런 여러 항영양소들의 이런 백화점이고요. 시금치는 옥살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곡물들 중에서 특히 통곡물은 피트산이 많아서 미네랄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통곡물만 계속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살 빠지고 뭐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뭐 살 빠지고 그럴 수 있지만 미네랄 결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기름, 뭐 들기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통기름인 돼지기름, 라드나 소기름, 텔로, 뭐 두태지방 검색하면 인터넷에 팝니다. 두태지방은 소신장 주변에 있는 지방인데 포화지방 비율이 높아서 요리로 전통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씨앗기름 절대 먹지 않기, 콩 절대 먹지 않기, 이거 2개만이라도 지켜주세요. 건강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탄수화물 공급원을 굳이 꼽자면 백미, 그리고 비살균꿀, 과육이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저도 백미는 먹습니다. 최소한 씨앗기름이라도 먹지 않기, 백미를 좀 줄여나가 보면서 동물성 지방을 늘려보기, 소고기, 간, 계란, 버터 위주로 한번 먹어보기 정말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먹어요. 소 등심, 뭐 우루과이산 뭐 이런 거 사면 싸거든요. 뭐 호주산 이런 거, 백미랑 계란이랑 양간, 노른자 생으로, 버터, 소금 이렇게 계란 이렇게 먹고, 이거는 소고기에다가 흰자랑 쌀가루 입혀서 라드에 튀긴 겁니다. 탕수육이죠. 정말 맛있습니다. 사골국, 그리고 제 아이한테 주는 계란볶음밥. 밥은 아주 적고 계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살균 치즈를 뿌렸습니다. 유제품은 살균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살균한 유제품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돼지간도 가끔 먹고요. 멸치도 먹고. 책을 좀 추천해드리자면 그레인브레인, 학부모님이라면 그레인브레인 이거 꼭 추천해드립니다. 여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뭐 비판하며 뭐 반박하고, 충분한 지방식을 할 때 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통곡물은 무조건 좋다. 콜레스테롤 무조건 낮춰야 한다. 과일을 많이 먹어라.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이다 등의 기존 개념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이 가벼운 케톤증, 그러니까 케톤증이라는 건 케토시스, 그러니까 지방을 대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99.9% 기간 동안 우리 식단에 존재하지 않았던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때 일어나는 신체대사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틀림없이 케톤증은, 그러니까 케토시스는, 그러니까 저탄고지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특별히 건강한 상태다.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학부모님이랑 추천드리고. 플랜트 패러독스, 정말 자극적이죠. 채소가 역설이 있다는 거죠. 매일 먹는 음식의 충격적인 진실, 세상에. 식물과 동물의 진화전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 렉틴, 아토피, 류마티스, 자가미역 질환의 원인, 밀가루 똥배, 밀가루 먹으면 똥배 나온다. 꼭 밀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곡물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밀이 할머니 세대 밀과 또 다르거든요. 개량이 돼가지고 글루텐 함량도 점점 더 달라지고 있고, 신성한소, 채식이 불편한 진실과 육식의 재발견,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위하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 제공한다. 그리고 소고기를 위한 변론,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반박하기가 정말 어렵게 정말 설명을 잘해줍니다. 전직 환경변호사이자 채식주의자였던 작가가 잘못된 통설을 뒤집는다. 믿기 어렵겠지만 반박하기란 거의 불가능이라고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해묵은 반소고기 속설들을 깨부순다. 세계 기아, 산림 파괴, 심혈관 질환, 천만의 LA타임스. 카니버 코드, 영어 책인데 정말 육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입니다. 논문이나 이런 근거들을 빽빽하게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부터 진화 과정에 따라서 생물의 생화학전들, 항영양소들, 이런 것들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구글 렌즈로 이제 번역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프리미티브 전래식단 이야기, 이 채널이 저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인용한 뭐 PPT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대부분 이 프리미티브 전략 식단의 도움을 받았고요. 정말 특히 이 프리미티브 건강상식 요 플레이리스트만 보면 육식이나 저탄고지 입문하는데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다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영상들이라 육식을 조금이라도 고민하신다면 이 채널부터 방문해 보세요. 닥터3 국내 최초 3개국 의사 면허 가지고 계신 황성혁 박사의 채널인데,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고요? 실화임 어해와 진실 1편. 이 어해와 진실 시리즈 정말 재밌습니다. 식용유에 대해서 또는 탄수화물 그리고 저탄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경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말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탄고지 자료들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MBC 스페셜 지방인 누명, 여기서 저탄고지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육체전쟁, 이 채널도 이 다큐멘터리도 재밌습니다. 비건과 카니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저의 이런 육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해 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일주일 동안 따라해 봤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길래 저도 놀라서 나중에 인터뷰를 따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육식 위주로 식사를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 1학기 말에 선생님이 식물 독소랑 다른 옥살산 관련 PPT를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도 원래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채소 위주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놀랐어요. 채소가 몸에 안 좋다는 걸 듣고. 그래서 한번 관련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이 채소가 몸에 안 좋고 또 다른 영양분들이 고기에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런 것만 먹냐, 채소도 먹고 해야 건강하지, 이런 거 먹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되게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걸 다른 사람도 알아볼 정도였나요? 엄마 아빠가 눈빛이 또렷해졌다고. 원래는 약간 흐리멍텅한 눈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눈빛이 엄청 또렷해지고 촉촉해지고. 그게 본인도 느꼈다고요? 네. 어떤 점에서 제일 많이 변화를 느꼈어요? 일단 정신적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네. 원래는 식단을 하기 전엔 무기력증이나 불안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었는데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근데 일주일 동안 식사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100% 개선이 되었어요. 100%? 네. 느끼기에? 네. 장담합니다. 장담한다고요? 네. 깜짝 놀랄만한 얘기긴 하네요. 동물성 식품으로만 먹었어요. 그냥 식물성 식품은 전혀 안 먹고. 근데 건강이 점점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네.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먹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잘 안 들었다, 친구들은. 네, 잘 안 되죠. 네. 믿기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이상한 얘기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고기만 먹고 건강이 나아지냐. 말이 안 되죠,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지. 나중에 평생 또는 미래에 계속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세요? 그럼요. 죽을 때까지 이 식단으로 살아야죠. 자식들은 어떻게 하시세요? 자식들도
무조건. 네, 저는 이 식단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간에게 최적화된 그런 식단이고, 그러니까 육식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대신 먹을 때 지방을 많이 먹는 네, 거죠. 최대한 기름지게 고칼로리로 동물성 지방으로 근데 먹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사실 저도 인터뷰하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어서 정말 이걸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정말 진짜 공유하고 싶다. 이 동기가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입니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또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식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게 확실하고 정답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현재의 식사가 정말 건강한지, 정말 정답인지, 우리가 정말 정답을 찾은 건지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추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퍼포먼스나 건강이나 정신적인 측면을 늘릴 수 있는, 또 높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다.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서 특히 고3 뭐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학부모님들께 또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